혐의 인정하시나요? 범행 왜 하셨나요? 어머니가 맞았다는 말에 격분하신 거 맞으신가요? 평소에 아버지와 자주 다투신 건가요?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이 경찰차에 올라탄 이 남성.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이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증인석에서 남성을 지켜보던 가족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가족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 좀 전해주시죠. 일단 이 사건 지난 8월 6일에 일어났고요.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2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해쳤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아들로 올라와 있었고 실제로는 손자였던 겁니다. 어쨌든 그날 이 손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로 할아버지를 공격해서 해친 사건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할머니도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몸을 다친 할아버지 심폐소생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요. 범행 장소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이틀 전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아들인 줄 알았는데 손자였다. 할아버지를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자, 엊그제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유일한 목격자인 할머니가 출석했습니다. 자, 할머니는 내 남편을 죽인 손자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순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남편을 죽였는데. 네, 황 씨의 첫 재판은 지난 15일에 열렸는데요. 이 황 씨 변호인 측은 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 황 씨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사실상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할머니는 이 증인석에 앉아서 이 재판부를 향해서 눈물의 선처를 호소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자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면서 왜 그랬는지 꼭 귀신에 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피고인이 형을 적게 받기를 원하냐고 물었는데요. 할머니는 처벌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눈물 섞인 호소에 듣고 있던 황 씨도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죽인 손주를 향해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손주다. 제발 벌 적게 받게 해달라.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가정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민들 목격담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때리고 팍팍 소리가 나잖아. 그 소리 다 들렸지. 아저씨는 죽는다고 소리 나고 때리고 그러면서 나와갖고 그때 40년을 생각했다고 막 하면서 수석구석은 그랬다고 하고 때려갖고 이 자리가 막 다 찢어져. 아유 마음속으로 저기다 그 집은 자주 왔어. 일주일에 하자. 누가 친구에서 오는 줄 알았는데 예치하면서 왔었어. 아, 저는 이 할머니의 좀 뭐 묻지마 손주 사랑인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 가정폭력이 있었다. 맞습니다. 지금 손주하고 이 조부모가 한 건물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층에 따로는 살았다고 합니다. 이날도 사실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전에도 뭔가 평소에 싸우는 소리, 특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뭐 때리거나 하는 그런 소리가 많아서 가정불화가 이미 소문이 많이 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심할 때는 경찰도 오기도 했었고요. 몇 번을 수시로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이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황 씨가 아마 올라가서 할아버지를 때리는 소리가 났고 할아버지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범행 이후에 황 씨가 나오면서 40년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렸다. 또 경찰에 잡혀가면서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렸다. 그 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오 교수님, 예. 예, 지금 뭐 주민들의 목격담에 이제 의해서 우리가 지금 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황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해서 범행을 했다. 그런데 그 범행하는 그 과정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황 씨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되기 바로 그 전에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황 씨에 대해서 통합 심리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약간 놀라웠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왔고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바로 이제 가정 폭력에 노출돼 있었던 것이고 사건 당일에 그동안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어떤 분노, 불만이 순간적으로 폭발을 한 것인데 할머니가 황 씨에 대해서 순하고 착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는 않지만 그 내면에 이런 그 원인이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손주도 패고 할머니도 패고 그 짓을 40년 동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최근만 보더라도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게 9차례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 신고들은 대부분 아내인 할머니와 관련되었고 손자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로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증거가 나온 거고, 사실 그 바람에 임시조치, 접근금지 조치까지 내렸어서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시 접근금지 조치가 있고 나서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폭행 신고가 접수가 됐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접근금지에도 불구하고 같이 다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연이 참 안타까운 게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분리를 하면 자기 생이 안 됐다, 생활이 안 됐던 겁니다. 아까 법정에도 휠체어를 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다시 살려고 그랬는데 또 거기서 할아버지는 또 폭력을 행사해서 어쨌든 경찰도 그 이유 때문에 강제 분리를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 결국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존속살인의 가해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 상하관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접근 금지 명령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임시 조치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강력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반의사불벌 조항을 갖다 폐지를 하고 공권력이 좀 더 강력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 가정폭력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폭력의 장기적인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자기가 던진 부메랑이 결국 자기를 때리는 이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의 유발 또는 촉진이라고 하는 그런 점도 상당히 있는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할머니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손주다. 자, 이 재판부가 이런 점을 좀 참작을 할까요, 박 변호사님? 이 존속살인죄가 사실은 형이 무겁습니다.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긴 하지만 동기를 매우 많이 보는 범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폭력이 계속 반복됐고 특히 피해자인 할머니 또 한편의 피해자거든요. 예. 그 호소가 있기 때문에 중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만 이제 또 그 살해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좀 우발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